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은 VNL 1주차 경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1주차 때 새벽 시간에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청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1주차 첫 경기로 중국에 3대0 패배, 두 번째 경기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배, 세 번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3대0으로 패하며 단 한 세트도 따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경기였던 태국전을 3대1로 승리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브라질, 도미니카는 모두 세계 랭킹이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든 상대였기 때문에 배구 팬분들은 경기 결과보다는 내용적인 발전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지휘봉을 잡은 모랄레스 호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특히 대부분의 세트에서 상대보다 많은 범실을 하고 20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배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태국을 이긴 것은 다행인데 태국은 팀의 핵심인 아차라폰과 푼푼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태국 수준의 팀과 풀 전력으로 맞붙었을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로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에게 패하며 도쿄올림픽에서 충격적인 토너먼트 탈락을 한 후에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한 마치 이를 갈고 준비한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1주차 성적은 세계 랭킹 1위인 터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시작으로 두 번째 불가리아전 3대0 승리, 세 번째 독일전 3대0 승리, 마지막 경기였던 폴란드에게 0대3으로 패배를 하며 세계적인 배구 강국을 상대로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기력은 우리나라와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어서 우리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부럽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불과 4년 전에는 우리에게 밀리며 쓴맛을 봤던 일본이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발전을 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발전하기 위한 변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 대표팀의 VNL 1주차 내용을 분석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일본팀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주 2주차에 있을 경기에 대해서 간단한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본팀이 현재 왜 좋은 배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주전 라인업부터 보면 세터의 이와사키, 미들의 와타나베와 야마다, 레프트의 코가와 마유, 하야시, 리베로의 코지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라이트가 없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일본팀 주전 멤버의 평균 신장은 174.28cm로 VNL 참가국 중에 최단신이며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인 179.87cm보다 무려 5cm나 작고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폴란드의 190cm보다는 16cm가 작습니다. 이런 피지컬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선수 구성에 이어서 포지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본 팀의 특이한 부분은 전문 아포짓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이유는 비슷하지만 활용법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포짓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로테이션을 돌아가며 3명의 레프트가 모두 리시브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리시브가 좋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리시브가 좋지 않죠. 특히 그중 가장 안 좋은 박정아에게 리시브 면제를 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로테이션에 따라서 모두가 수비에 참여하면서 토탈 디펜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시빙 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팀의 팀 컬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고 최고의 수비력을 기반으로 한 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 위에 모든 선수가 디그를 하고 안정적인 리시브를 하며 범실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구를 보여주죠. 이 모습은 VNL 1주차 데이터로 완벽하게 보여지는데요. 일본 팀은 유일하게 미들블로커를 뺀 모든 멤버가 디그 20위 내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그리고 평균 디그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팀이죠. 개인 기록을 보면 현재 디그 1위는 중국의 왕멍지 선수로 디그 56개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밑으로 일본의 코지마가 38개로 10위, 하야시가 37개로 11위, 마유가 33개로 15위, 코가가 31개로 16위,
세터인 이와사키도 28개로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전 모두가 수비를 잘하는 일본이죠. 또한 팀 리시브 효율도 현재 최상위권인데 하야시가 40.26%, 마유가 23.17%, 코지마가 29.09%, 코가가 27.78%로 평균 30% 수준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지훈이 16.87%, 강소희가 10.98%, 한다희가 17.72%, 박정아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고 박정아 빼고도 평균 15%로 일본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의 배구 근간은 수비이고 수비로 상대팀을 서서히 자멸시키는 팀 컬러가 작은 키를 상쇄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장점은 수비뿐만이 아니죠.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하는 빠른 토스와 패턴 플레이는 키가 큰 상대팀을 여러 차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키가 174밖에 안 되는 마유와 하야시는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15점 수준의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상대 장신의 블로커를 따돌리는 패턴 플레이와 토스의 정확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특히 하야시가 라이트 2번 자리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상대는 4번 자리에 있는 코가를 더 견제하는데 이 부분을 이와사키가 잘 활용해서 하야시에게 원블록을 만들어주는 장면은 VNL 1주차 경기 내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공격의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반박자 빠른 토스를 보내서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 평균 신장이 180밖에 안 되는 미들 블로커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효 블록을 잡아내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상대의 타이밍을 읽고 뛰는 모습이며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2단 연결의 퀄리티, 그리고 세트당 5개도 안 되는 범실을 하는 유일한 팀으로 그만큼 실수가 없고 정확한 배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나라보다 작지만 어떤 나라보다 단단한 일본팀의 현재 모습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보다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으며 미들에서의 기여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로 국한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개인의 피지컬 역량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타점을 보면 확실히 키가 작은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도 낮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에이스인 코가와 마유는 파이프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인데 토스의 퀄리티도 영향을 미치지만 점프력과 파워가 우리보다 좋습니다. 코가의 경우 타점이 높고 마유의 경우는 파워와 테크닉이 좋은 편이죠. 이런 개인의 역량 차이도 나고 큰 틀에서 보면 공격의 다양성과 패턴 플레이의 부재가 일본과 직접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픈 공격 위주였던 세자르호보다는 다양한 공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들도 우리나라가 평균 180 수준인 일본보다 더 높지만 유효블록과 블록 수치가 더 낮습니다. 이 부분은 미들 블로커의 리딩 능력과 풋워크 그리고 경험과 분석에 따른 타이밍 싸움에서 일본보다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좌우로 따라가는 풋워크의 향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향 예측은 앞으로 우리 팀의 미들진에 보완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야 일본처럼 발로 잡고 눈으로 잡는 블록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이자 비교 대상인 수비력과 범실은 우리가 꼭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역량, 즉 피지컬이고 그 부분은 단기적인 향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전트 점프를 50cm 하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60cm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은 패턴 플레이와 다양성 쪽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비적인 부분과 범실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죠. 최근 강소희와 정주윤의 사례를 보면 레프트들도 리시브를 계속 받으면 수비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소희는 지난 시즌에 가장 리시브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레프트 중 한 명이었고 정지훈은 이번 VNL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리시브인데 이것이 선행되려면 일단 V리그에서 보여지는 선수 기용 행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리시브를 못한다고 기용을 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평생 리시브가 늘 수가 없죠. 좋은 사례는 현대의 정지훈이고 안 좋은 사례는 정관장의 이선우인데 정지훈의 경우 리시브가 터져도 강성현 감독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니까
길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반면 이선우는 주전은커녕 세트 중간에 투입해서 리시브가 터지면 바로 또 교체아웃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선우나 육서영 같은 선수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받고 리시브를 경험해야 합니다. 리시브에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세련된 2단 연결과 네트 플레이죠. 우리는 이런 잔 플레이를 향상시켜야만 일본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킬 찬스에서 머뭇거리거나 네트에 붙은 볼을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를 넘겨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단 연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의하자면 체계화된 팀 플레이를 의미합니다. 어느 위치에 볼이 떨어지면 몇 번에 있는 선수가 잡고 누가 커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볼이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누구 하나 뛰어가는 선수가 없고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먹은 실점은 단순히 1점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데미지가 더해져서 분위기를 더 다운시킵니다. 작게 보이는 실수 하나하나를 고쳐서 일본처럼 단단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대표팀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현재 국대 구성은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더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올해 열리는 파리올림픽이 목표가 아니라 2년 후에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과 2028 LA 올림픽을 목표로 팀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제가 앞선 콘텐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선수들을 새로운 선수들로 전환해야 하고 VNL 같은 세계 대회를 통해서 선수 각각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쓰던 선수만 계속 써서 무의미한 경기를 반복한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VNL 1주차를 보고 느낀 점과 일본 팀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팀의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은 모든 배구 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싶은 것이죠. 1주차 4경기를 중계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15점을 따던 것을 17점, 17점을 따던 것을 20점으로 만들면서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구 팬들은 비난보다는 응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1주차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2주차에는 불가리아, 터키, 폴란드, 캐나다와 맞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붙어 볼 수 있는 나라는 첫 경기인 불가리아전인데 불가리아가 VNL에서는 약체에 속하지만 평균 신장이 높고 공격력은 괜찮은 팀이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리아 빼고는 냉정하게 다른 국가에게는 1세트도 빼앗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불가리아전 때 이번 트라이아웃에 도공에 지명된 니콜로바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 도공 팬들 입장에서는 니콜로바가 잘하길 바랄 것 같고 강소희를 응원도 해야 하니까 참 애매하겠네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성장하는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경기 중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